안녕하세요. 타이거 소프트 아카데미의 타이거서입니다. 오늘은 사진가의 칼라 매니지먼트 두 번째 시간으로 모니터의 칼라 캘리브레이션과 모니터의 선택, 이걸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받은 질문 중에 PC랑 모니터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리로 왔고요. 사진가를 위한 칼라 매니지먼트 두 번째, 모니터 칼라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얘기와 나에 맞는 모니터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니터 칼라 캘리브레이션인데,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광색역 모드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좋고 빛심도가 높은 게 좋고 이런 얘기들을 이전 시간에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럼 과연 광색역 모드를 지원하는 그런 모니터가 만능이냐? 딱히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확하게 내 모니터의 특성을 알고 그거를 제대로 세팅해야만 그 광색역 모드로의 모니터가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세팅을 정확하게 안 하면 좋은 모니터를 따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캘리브레이션을 왜 해야 되느냐? 혹자들은 모니터가 처음에 생산돼서 나올 때 고가의 장비로 공장도 출고 시에 캘리브레이션을 하는데 뭐 또 다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모니터 제조사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모니터 제조사는 모니터를 많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니터는 선명하고 밝고 칼라 지연율도 좋고 보기도 좋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러면서 모니터를 어떻게 세팅하냐면 좀 밝게, 대비도 높게, 채도도 높게,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선명하게 보이도록 모니터를 만들거든요. 그럼 공장 출고 시에 캘리브레이션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 용도로는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애초에 만약에 모니터가 사진 용도로 전용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공장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모니터를 써봤는데 광색역을 지원하는 전문가용 모니터도 사진 용도로 세팅이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최초에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 거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진 용도에 맞게 캘리브레이션을 하려면 밝기라든지 대비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만족이 되느냐?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모니터는 캘리브레이션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모니터에서는 선명하게 내가 원하는 표현하고 싶은 컬러를 잘 표현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진을 100명에게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보게 했어요. 그러면 100명이 각자 자기의 모니터, 100대의 모니터로 사진을 보게 되죠. 그러면 제가 보낸 그 사진은 100가지로 보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니터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00명이 전부 다 캘리브레이션 했느냐? 그렇지도 않죠. 일반적인 상황이. 그 다음에 다 캘리브레이션을 했더라도 다 모니터마다 특색이 달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왜 캘리브레이션을 하느냐? 자신의 환경에 맞게 캘리브레이션해서 항상 일정한 색을 구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거다. 그러면 내 모니터가 내 환경에서 제대로 캘리브레이션이 돼 있고 쓸 수 있다면 나는 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정을 하게 되면 항상 일정한 어떤 패턴의 색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가용 모니터적으로는 많이 쓰는 게 벤큐나 델이나 뭐 이런 거 쓰긴 하지만 여기는 건 에이저라고 하는 모니터예요. 요거는 지금 31.1인치짜리가 680만 원 정도 되는 고가예요. 어도브 RGB 100% 지원하고 뭐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니터가 굉장히 좋죠. 근데 너무 고가죠. 저런 거 쓸 수가 없죠. 그러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보면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과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으로 나눠지는데,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은 모니터 자체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지원을 통해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모니터가 광색역 모니터, 어도브 RGB를 지원하는 모니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도브 RGB 광색역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포토샵에서 보정한 다음에 그걸로 보게 되면 같은 색으로 보이게 되죠. 그런데 어도브 RGB를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그럼 거기서 보정한 사진을 띄우면 다른 색이 보이는 거죠.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은 프로그램에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니터 자체의 백라이트를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러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이 떠도 백라이트에서 조절한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좀 더 고가죠.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모니터들은 가격이 더 비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캘리브레이터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뭐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스파이더 시리즈가 있죠. 그 다음에 아이온 디스플레이 캘리브레이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러면 가격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일반 모니터를 3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만약에 이 모니터가 어도브 RGB를 100% 지원한다 라고 하면 가격이 2배로 뛰어요. 거기다가 4K면 또 가격이 뛰죠. 요즘은 요게 2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여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드웨어 캘리브레이터를 지원한다. 그러면 또 2배가 뛰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쓰는 모니터를 30만원짜리라면 60, 120, 240. 그래서 이렇게 비싸져요. 고가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직접 인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 굳이 어도비 RGB 지원하는 비싼 모니터를 살 이유가 없죠. 요즘은 sRGB만 지원이 돼도 인화하는데 큰 지장 없이 컬러를 잘 뽑거든요. 그럼 이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4K는 제가 보기에는 4K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해상도가 높은 거니까 4K는 쓰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캘리브레이터를 지원해야 되느냐? 굳이 그것까지 안 해도 되죠.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만 해서 내가 그 사진을 보정하고 포토샵에서 그거를 보는 용도로만 쓰는 거니까 뷰어를 이제 그거에 맞는 거를 쓰면 좋죠. 그러다 보면 자 4K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 요건 돈이 들질 않거든요. 더블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sRGB 100%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P3 DCI P3를 95% 100% 이렇게 지원하면 좋죠. 광색역이니까. 그런데 sRGB 100% 지원하는 모니터나 DCI P3를 100% 지원하는 모니터나 가격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sRGB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살 필요가 없죠. 살짝 차이 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인화를 직접 하지 않는 유저라면 DCI P3 색 지원에 4K에 그 다음에 이 캘리브레이터는 안 해도 되니까 하드웨어 캘리브레이터 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저렴하게는 더 싼 것도 있지만 좀 좋은 모니터들은 그 40에서 한 50, 60 요 안에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모니터의 선택으로 가게 되면 모니터는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지만 패널이 뭐냐에 따라서 사진에 잘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볼 수 있어요. TN 패널, IPS 패널, VA 패널, OLED 패널 크게 이제 뭐 이 정도로 있는데 TN 패널은 응답 속도가 되게 빨라요. 가격도 싸고 대신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색이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시야각이 좁아서 대각선도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모니터를 잘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주로 많이 쓰냐면 게임하는데 게임에는 모니터가 굉장히 빨라야 되죠. 게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응답 스피드가 빠른 TN 패널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VA 패널, IPS는 좀 이따 할게요. VA 패널은 명암비가 좀 높아서 블랙을 좀 깊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진하는데 더 좋죠. 깊은 블랙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고스트 현상처럼 잔상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영화 감상이나 멀티미디어 용도로 많이 쓰고 있죠. 사진하는 사람들은 보통 IPS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색 정확도가 조금 우수하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시야각도 넓어서 어디서 보든 사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대신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얘도 응답 속도는 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진은 응답 속도가 빨라야 될 이유가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IPS 패널들은 그래픽이나 사진 편집용으로 많이 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OLED가 좋긴 하죠. OLED가 진정한 블랙을 표현할 수 있는 모니터다 보니까 그리고 응답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응답 속도는 사진에는 필요 없지만 블랙이 굉장히 퓨어하게 재현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기는 해요. OLED의 문제는 버닝 문제 있죠. 가격이 매우 비싸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 지금 다른 모니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패널들도 지금 현재 나오는 OLED들은 대부분이 글레어예요. 그래서 반사가 심해요. 글레어라는 거는 모니터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유리처럼.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 주변의 빛 때문에 그 모니터가 빛의 반사가 생겨서 정확하게 모니터를 볼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OLED는 글레어만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그러면 최고 좋은 모니터죠. 근데 비싸고 글레어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화 감상, 뭐 고급 게이밍 전문가 작업 이런 데 쓰는데 대표적인 OLED 쓰는 게 스마트폰들이 이걸 쓰게 되죠. 작으니까 글레어 같은 걸 표시할 수 없지만 모니터가 커지면 주변에 작광들이 많이 들어와서 쓰기가 힘들어져요. 전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로 와보시면 이렇게 보면 빛 가리개를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이게 지금 작광이 들어와서 내가 보정할 때 이 색을 변형시키는 형태가 많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이게 색이 달라져요. 이렇게 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려고 빛 가리개를 이렇게 하는 건데 모니터가 반짝반짝 빛나면 그러면 보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넌 글레어의 IPS 패널이 아직까지는 추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적절한 모니터의 크기는 화소가 커지다 보니까 사진의 크기가 커져요. 그러면 작은 모니터로 보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27인치를 많이 쓰다가 지금은 32인치를 많이 쓰는데 지금은 이제 4K 모니터가 나오니까 4K로 사면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사진 보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요 27인치나 32인치도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 모니터하고 나하고 거리가 1m도 안 된다. 그러는데 32인치 놓으면 오히려 눈에 피로도 많이 주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공간이 돼서 한 1m 이상 떨어져서 내 모니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32인치를 추천드리고요. 너무 가까우면 27인치를 쓰시는 것도 괜찮다. 그다음에 반드시 넌 글레어 패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린다. 그 다음에 이제 칼라 심도로 가게 되면 모니터에도 칼라 심도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 심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니터에도 색을 표현하는 그 칼라 심도, 빛 심도가 있어요. 모니터는 지금 현재 제일 좋은 것들은 10빛 트루 칼라 심도를 갖던 것들이 제일 좋죠. 이건 이제 10빛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빛은 좀 작겠죠. 색을 표현하는 단계가. 이 10빛 트루를 지원하려고 그러면 모니터 가격이 엄청 비싸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색을 좀 더 살리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뭐가 나오냐면 8빛 플러스 FRC라고 하는 칼라 심도를 가진 모니터들도 나와요. 이 FRC는 뭐냐면 8빛 심도를 가진 그 모니터에 어떤 기술을 추가해가지고 마치 10빛처럼 10빛에 가까운 색상을 표현하게 하는 기술인데 제대로 된 진정한 10빛은 아니죠. 그렇지만 8빛보다는 이게 더 좋다. 그 다음에 사진 작업용으로서 모니터를 구한다 그러면 내가 직접 프린터를 통해서 인화를 한다. 내 사무실이나 집에서. 그렇다면 이제 어도브 RGB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사는 게 조금 더 권장되고요. 아니면 DCI P3를 100% 지원하는 그런 모니터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직접 인화하지 않는다. 그냥 보정만 한다. 그러면 굳이 어도브 RGB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살 필요 없습니다. 비싸니까. 그럴 때는 DCI P3 지원하는 모니터를 사서 그걸로 보정을 하고 인화는 업체에 맡기면 되죠. 그래도 만약에 이것도 난 조금 더 비싸지긴 하지만 싫다. 그러면 적어도 sRGB 100%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권장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구입할 때 어떻게 보면 될까? 이제 한번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 모니터를 산다 하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를 사기 위해서 뭘 고려해야 되는지 아까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화에서 한번 와서 볼게요. 전체 카테고리에서 모니터 전체 여기 들어오게 되면 상세 검색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전체 옵션을 보기로 하고 쭉 한번 체크해 볼게요. 화면 크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화면 크기를 뭐 27인치를 하든 32인치를 하든 그 다음에 패널의 종류가 여기 쭉 나오죠. 지금 현재로서는 IPS가 그 다음에 쭉 내리다 보면 이런 거 뭐 다 필요 없죠. 해상도 일단은 저는 4K만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주사율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죠. 지금 우리는 응답 스피드 이런 것도 사실은 사진하는 거니까 필요 없고요. 명암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쭉 내리다 보면 여기 뭐 글레어, 넌 글레어 뭐 이런 거 체크해 두면 좋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색 깊이 있죠. 트루 컬러가 있고 10빛 FRP 플러스 FRP 요거 있는 거. 나는 비싼 건 안 된다. 그러면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색 깊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로 색 영역, 색 공간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거기에 색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sRGB 100%로 한다 그러면 100% 이렇게 눌러주시고 90% 이상 뭐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 어도브 RGB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DCI P3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쭉 내리다 보면 화면 기능을 보시면 하드웨어 캐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거를 체크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없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쭉 내리다 보면 이제 모니터들이 이렇게 뜨죠. 중소기업체 것들도 뜨고 거기에 맞는 조건의 모니터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서 내가 어도브 RGB만 하겠다 뭐 이렇게 누르시면 어도브 RGB를 지원하는 모니터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하는 사람들이 모니터를 선택할 때 어떤 형태의 모니터를 살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구입하시면 실수를 안 할 것 같고요. 내가 정확하게 목표를 정할 거는 어느 가격대에 해상도는 어떻게 되며 크기는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색역을 지원하는 걸 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하시고 그 중에서 신뢰도가 가는 업체 다른 사람들의 사용기가 좋은 모니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인터넷에 가서 모니터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좀 알아봤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